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오늘도 뜨거운 이슈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엔 청년마스 오늘도 권재용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귀도 굉장히 빨가실 텐데. 네. 바로 이제 그 현안에 관한 논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내일 검찰 소환에 이제 응하기로 했습니다. 출두하기로 했는데 1차 때처럼 이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이제 가름을 하면서 1차 때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거의 그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아니다. 묵비권을 여전히 좀 행사할 것이다. 뭐 이런 대체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일 그 이재명 대표 검찰 출두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예, 문성호 대변인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뭐 어떤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뭐 본인이 소명할 부분을 떳떳하게 소명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네. 실제로 출석을 결정하시면서 뭐 저희 당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출석하시는 모습은 뭐 올바른 게 된 자세 같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거기에 출석을 하셔서는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수사에 지금 임하고 계신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런 경찰 수사에 뭐 나는 검찰 수사에 난 떳떳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 막상 하면서도 국민들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혐의를 감추고는 싶고 그렇다고 또 국민들에게 어떤 모양 빠지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고 이런 모순된 마음이 상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묵비권을 행사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좀 불성실하다. 예,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에게 유리하게 하면 성실한 거고 검찰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면 불성실한 겁니까? 피고인은 당연히 자기의 의견, 자기의 어떤 사실 혹은 아니면 법리가 틀렸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행위가 불성실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검찰은 검찰의 증거를 가지고 법리를 구성하는 거고 피고인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법리 다툼의 기본이어서 지금 좀 무리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출석까지 하니까 좀 되려 허를 찔린 여당이 뭔가 묵비권으로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법정의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서는 서면 답변을 했었고 그리고 성남FC 관련해서는 직접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최초의 대장동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던 건 대장동에서 나온 이익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지 않았겠느냐. 이재명 대표 측에게는 최소한 갔을 거다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논의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건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 건이 제대로 혐의가 입증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추가로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 방지 혐의를 가지고 이번에 소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검찰이 자신이 원했던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이 건이 먼저 이렇게 드러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어쨌건 이재명 대표는 이것까지도 충실히 가서 이제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어쨌든 법정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대장동 건은 저는 배임 혐의로 다루기가 쉬운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시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민간 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 되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간 사업자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법정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서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이제 맞서겠다고 했지만 일부 친명계 의원들이 그래도 같이 가겠다라고 또 하고 있고 지도부의 경우에는 또 지지자들 동행까지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호남을 찾아서 독재 시대를 언급하면서 국민이 나서줄 것을 또 한번 강조했는데요. 내일 출석 전에 또 한번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행보로 보이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자신감의 동력을 잃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 출석 관련해서 이야기한 건 분명하게 그 이야기입니다. 출석하겠다. 그리고 변호사 한 명과 대동해서 가겠다는 것 이상으로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와 별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건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본인을 수사하고 있다.
그리고 편파적이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주가 조작 관련한 혐의가 계속 뉴스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고 게다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를 무마해줬다는 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검사 실명까지 거론돼서 의혹이 있는데 그런 검사들은 수사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랬다고 저는 해석되고 뭐 출석하는 과정에 누가 뭐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 많이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독려하는 건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가 굳이 말을 하면서 그 당과 본인의 혐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되려 주변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게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실 때 이제 민주당 지도부들을 포함한 뭐 대거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분들과 뭐 지도자들을 갖추고 마치 새를 과시하듯이 친위부대 끌듯이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에는 검찰의 어떤 수사를 외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혹여나 만약 이런 혐의가 사실로 밝혀졌을 때 이 사법 리스크가 단순히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사법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좀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의식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는 같은데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제 또 다른 지도부에서는 그래도 가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좀 과잉 충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본인 스타일이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의전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스타일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과잉 충성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만약 그 검찰이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부결시켜야 된다. 또 이제 기소되면 물러나야 한다. 이거는 이제 좀 아까 이제 그 주간 리서치에서 살펴봤던 여론조사 결과인데 기소되면 물러나야 된다. 전체 국민 여론은 이 부분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은 그렇지 않다. 직을 계속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도 살펴봤었는데 특히 이제 지금 주목할 게 이제 당원 80조에 대한 건데 제 1항을 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 기소 시에는 당직은 이제 정지시킬 수 있다. 사망에서는 정치 탄압 등의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는 이런 사안인데요. 두 분은 이 대표 사안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해석이 맞다고 보시는지, 이건 그 민주당 사안이니까 먼저 권지웅 대변인부터. 일단은 당원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에 따라서 절차를 밟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된다고 하면 일단 직무가 정지되고, 근데 지금 사실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성남FC 관련한 것도 사실은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이지 지금 당장 문제가 된다고 보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적극적 행정을 했다는 것 자체를 사실 제3자 뇌물죄로 보게 되면 나머지 예를 들면 경남FC에서 당시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했던 행위 역시도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기소됐다고 해서 당무를 정지시킬 거냐. 대장동 건도 사실은 이걸 재작년 11월부터 다뤄왔어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들어와서 7개월이 넘게 털었는데도 이렇다 할 진전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를 물러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변호사비 대납도 어떻습니까? 되게 문제가 될 것 같고 마치 그 김성태 회장이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정리될 것 같았지만 들어왔는데 되려 논란이 커지기는커녕 논란이 다 수그러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무엇으로 기소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당장 기소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대표직이 물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전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당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당원 80조에 대한 논란이 이제 민주당이 항상 비판받아왔던 위선적인 행태 중에 하나라고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당원 80조에 아까 얘기하셨던 예외 조항이 원래는 없었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정치 탄압이나 뭐 이런 걸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뭐 윤리를 거쳐가지고 뭐 따로 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예외 조항이 생겼거든요. 거기다가 그 정치 탄압이라는 게 어떤 건지 판단하는 부칙도 들어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이 국민들 앞에 우리는 이렇게 뭐 어떤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좋은 정당이 되겠습니다라는 이미지는 홍보해 놓고 막상 그 기준을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될 때는 빠져나갈 길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민주당의 이런 식의 당원을 바꾸는 경우가 이전에도 몇 번씩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박원순, 오거돈 시장 사태 때 당시에 본인들의 이제 비리나 어떤 범죄로 인하여 재보궐이 이제 발생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 이런 당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원 결국 고쳐서 후보자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항상 마치 본인들이 도덕적인 것인 양 하다가도 그 기준들이 자신들에 돌아갈 때는 빠져나가는 행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의 소환이 임박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양자 대결로 좁혀지는 모습입니다. 최근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요, 나 전 의원 지지층이 이제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데 표가 분산될 경우에는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결선까지 가게 된다면 누가 유리할지, 또 결선까지 가게도 될지 궁금한데 먼저 문성호 대변인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이제 제가 나경원 의원님께서 이제 불출마를 하실 것 같다라고 아마 저번 방송에서 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 의원님께서 이런 걸 아마 좀 견뎌내시기 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개로 이제 그래서 양자 대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이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 본인이 받고 있는 지지율이 사실 그게 명확하게 지지율로 표현되지가 잘 않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님은 약간 어떤 중도의 이미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상대나 뭐 이쪽을 찍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여기를 찍고 싶지도 않은 분들이 모이는 표심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를 한다거나 뭐 이제 3자로서 나가게 된다거나 하면 여론조사 때 나왔던 지지율만큼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국 양자 대결일 때는 과연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이런 지금까지 있었던 안철수 대표의 그 지지율의 허수, 이것이 발동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또 이제 오늘 지지율 조사를 해보니까 또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 다시 또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뭐 아무래도 김기현 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당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계시고 여러 의원분들의 지지를 네. 받고 계시니까 뭐 이런 점 때문에 안철수 의원님께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냥 보기에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여론 향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정당의 어떤 지지 성향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 당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응답한 사람 중에서 방향이 어느 쪽에 있느냐 이런 건데, 실제로 어쨌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보다도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들의 투표에서는 저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보다 김기현 후보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지금 다수의 의원들이 김기현 의원을 밀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을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볼지 저는 궁금한데, 사실은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를 되게 세게 개입하면서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이건 예를 들면 선수로 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선출된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를 사실 명분 없이 쫓아내버렸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 것 같으니까 룰을 바꾸고, 권성동 의원이 사무실까지 잡았는데 불출마시키고, 나경원 의원은 비서실장까지 발언하게 해서 출마를 못 시키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상관없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만 잘 되면 된다라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생각하면 별로 여론에 큰 반향이 없을 테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너무 문제적이지 않냐라고 하면 그 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일부 가지 않을까.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이길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긴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표가 어느 정도를 받게 될 거냐. 만약에 김기현 의원이 이긴다 하더라도 김기현 의원을 찍지 않은 어떤 표가 한 30-40%가 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약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은 이제 불출마 선언 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 이제 1차에서는 그 안철수 의원이 약진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또 이제 2차 결선 투표에서 양 강자, 그러니까 안철수 그리고 이제
김기현 의원 간의 양자 대결에서는 또 김기현 의원이 고 전 판세하고는 또 역전해서 약 10%포인트 가까이 이제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40일 남았으니까 또 계속 판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당일에 있는 전당대회에 후보들의 유불리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까? 요게 이제 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후보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아무래도 미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여당이니까 그 대통령과 긴밀한 협조라는 것이 당대표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정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후보에게 대통령의 참석이 뭐 좀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저희 당 당원들의 지지율 성향이 지금 세대별로 굉장히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이제 뭐 윤 대통령을 좀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 같은 경우는 좀 청년 당원들 위주가 많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영향이 어느 정도나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대통령도 당원이라서 원칙적으로는 참석할 수 있죠. 근데 맥락상 너무 꼼꼼하게 정당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총선에 개입할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어떤 맥락에서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사실 정당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사실 지금 그 영향으로 누굴 세우고 싶은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응원하러 가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당이라 하더라도 여당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여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까지 있었던 총재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차라리 선언하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본인이 총재도 아니면서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세우고 총재처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정당 민주주의를 완전히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좀 일침을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차라리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재로 가자 이렇게 하던가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생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갑작스런 한파 속에 폭등한 난방비까지 서민들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 깊습니다. 여야가 이를 두고 이제 설 연휴 직후부터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일부 취약 계층에게만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두 분은 정부의 해결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제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처음에 그렇게 저도 저희 집에 갑자기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집에서 너무 많이 틀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그런 걸 보니까 가격이 올라서였는데 네. 근데 처음에 이거 관련 대책 나올 때쯤 여당 그리고 대통령 그러니까 그 행정부에서 이렇게 말했죠.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미리 난방비를 올렸으면 그건 잘한 일인가? 그러니까 진작부터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지우고 있으면 아주 잘한 일이다. 그걸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슨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는 논리입니까? 저는 말이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남 탓하는 걸로 면피해 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여튼 이제 LNG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면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전쟁이 이제 빨리 해소되면 모를까. 지금 예상으로는 꽤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배로 어떤 돈을 지원한다는 것을 넘어서 좀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너무 춥지 않습니까? 저도 밖에 걷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도된 것처럼 아파트의 어떤 온도와 그리고 쪽방촌의 온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방금 이제 장기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안에서 이제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80% 국민들에게 최대 25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자는 건데 정유사들한테는 이제 횡재세를 걷어서 재원을 충당하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이 재난지원금을 5차에서 6차까지 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처음에 줄 때만 해도 소득이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서 전체를 다 주자고 하는 의견이 우세했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지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이 시점에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꽤나 실시간으로 소득 파악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전체 다를 준다거나 어떤 그렇게 한다기보다 더 필요한 층에게 주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전히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면 좀 아주 넓은 폭으로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근데 이제 당연히 가스비 인상은 결국 외부적인 요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저희 국가의 뭐 어떤 네. 여당 야당이 잘하고 이전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별개의 문제가 주 원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뭐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 전 정권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이미 전 정권의 이제 도시가스공사 적자 폭이 1조 8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2년 동안 가스비를 동결했었고 또 가스공사에서 이대로면 저희가 적자 폭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 해서 8차례나 요청을 했음에도 결국 계속 동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아까 얘기하셨을 때 그럼 뭐 그때 올렸으면 그때 부담을 미리 지었으면 문제가 없냐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 적자 폭이라는 건 공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 역시도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이 부담들을 우리 국가가 어떻게 질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만약에 점진적으로 인상을 했더라면 이런 쇼크가 오지 않았겠죠. 이런 가스비를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인지 특히 이제 이런 가스비나 필수적인 부분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 저소득층이 어떤 그 금전적인 부분을 사용하는 계획을 더 잘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이 꾸준히 그냥 어떤 본인들의 지지율이나 어떤 국민들의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으로 밀어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전 정부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적자폭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저희가 그럼 올리지 않겠습니다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번 대책이 물론 이제 저소득층은 바로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게 빨리 나와준 건 정말 고마운데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결국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장기적인 또 새로운 좀 지원책이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횡재세라는 것이 한 제가 30초로 네. 그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횡재세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금 제가 나온 안으로만 봤을 때는 네. 것인데 그럼 결국 이것은 새로운 부채로 메꿀 수밖에 없는 제안인데 그럼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럼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것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청년 맞수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재용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내일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을 비롯해서 난방비 급등을 두고 벌어진 정치권의 공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